10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탔습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공식 선언하며 시장을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2%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결정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도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는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주요 지수는 2에서 3%로 급등하며 한 달 내 최대 랠리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7센트 오른 배럴당 $95 5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ECB가 해체 위험이 거론되었던 유로존의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재정 위기 국가들의 국채에 대해 유통시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ECB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20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고용 증가는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 하반기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년 반 만에 최고 랠리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날의 모멘텀은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선언이었죠. 시장에서 기다린 대로 드라기 총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ECB의 호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민간 고용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 지표들의 내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ECB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쾌한 도움 말씀 주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바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인데요.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애칭이 이제 슈퍼 마리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은 이 애칭에 걸맞게 그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화답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진통이 좀 있었지만 ECB가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회원국의 국채 매입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까지 나온 내용에서 특별히 확인을 안 해주었던 unlimited, 무제한으로 이 내용을 가동하겠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대상국 국채의 매입에 나서는 부분은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에 국한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채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시장이 반기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까지 독일의 분데스방크는 반대표를 행사를 했지만 드라기 총재는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 밤 시간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 나섰던 드라기 총재가 매우 여유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드라기 총재가 그 희구하던 자신의 입장대로 현재 만족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어제 말씀드렸던 시장의 안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불태화 방식은 그대로 이제 준용을 했는데요. 이 불태화 방식은 그 구제금융 신청국가의 채권을 매입해 줄 경우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이를 지준율 인상이나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서 흡수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ECB가 매입하는 국채에 대해서 민간 채권단과의 선순위 이런 부분에서도 선순위 지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덜었다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도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재정 불량 국가, 당장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의 국채 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예견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의 위험에 노출된 재정 불량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만기 국채 발행은 현재 ECB가 이런 부분을 무제한으로 사준다는 이런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위기국의 긴축이익 요건은 더욱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는 데 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존의 ECB가 가져갔던 S&P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나 까다로운 요건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MOT 프로그램, 모네타리 아웃라이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S&P 프로그램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EFSF나 ESM과 연계해서 구제금융을 성실히 이행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한해서 무제한적으로 국채 매입에 독려해 주겠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페인이 ECB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늦추는 것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스페인은 ECB가 조건 없이 자국의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을 원했는데요. 그렇지만 ECB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스페인 입장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운 부분이 현재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입장입니다. 독일이 그 시장의 내용만 보면 좀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담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재정 불량 국가를 그 독일 자체로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정 불량 국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긴축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 약속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실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지표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을 체크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용 경기 둔화 우려를 다소 낮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고용 지표는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여타 경제 지표도 매우 좋았고요. 거기다 ECB의 드라기 총재의 축복까지 나오자 현재 뉴욕 증시가 아주 새벽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36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 37만 건을 5천 건 하회를 했고요. 2주 전 37만 7천 건 대비해서도 36만 건대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에 실업자 수는 1만 건 정도가 증가하면서 다소 불안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9월 초에 들어서는 다소 현재 좋은 추세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주 평균은 37만 1,250건이고 누적 총 실업수당 신청자는 332만 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ADP 민간 고용의 8월 수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이런 고용 지표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 9월 FOMC 기대감을 낮추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는데요. 민간 그 집계 기관이죠.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 ADP사가 발표한 8월 민간 고용 수치가 20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4만 명 정도였는데요.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5개월 내 최고 수준을 보였고요. 따라서 이 내용만 보면 내일 발표될 8월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QE3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화되는 내용이 보다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QE3에 들어가는 경제 지표는 그 정부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 고용사가 발표된 ADP의 내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업률 수치가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42개월째 이 그 8% 이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그 실업률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7% 후반이나 중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99%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은 현재 비전통 정책이 그리 역사적으로 그 경험인 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았고 그 명분을 현재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8.3% 7월의 실업률 수치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 9월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높다는 수치를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트로이카 그리스 실사 보고서 발표 일자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월 8일 날 네. 실사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현재 독일의 한 일간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의 쥐드 도이체 자이퉁이 오늘 새벽에 보고를 했는데요. 트로이카의 한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비공개로 현재 전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EU 재무장관과 IMF의 실사단의 관료들과 ECB의 드라기 총재가 10월 8일 이 보고서 내용을 평가하고 그리스의 긴축이 예상보다 그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0월 335억 유로의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8월 그 그리스의 실사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현재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주였죠.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 115억 유로의 긴축 내용을 의회 승인을 일주일 내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리스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무디스에서 피치사가 어제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배경과 함께 그 영향도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 불량국, 유로존의 금융 위기 이런 쪽의 내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신인도나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가 8월 27일 날 AA3로 등급 상향이 조정 이후에 현재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종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S&P의 등급 조정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치사의 AA-는 1997년 IMF에 들어갔던 그 이전에는 그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용 등급인데요. 15년 만에 회복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회복이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국내 오늘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22의 효과로 글로벌 증시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니라 네. 오늘은 Thanks Draghi it's Thursd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기가 지난번 한번 그 유로존 위기를 위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립 서비스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좀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한 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채 매입을 무제한하겠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1월부터 유럽 증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개장 전에 이 스페인의 35억 유로 정도의 어떤 국채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발행에 성공한 내용들과 함께 이러한 어떤 유로존의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드라기에 대한 향후 기대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파 속에서 일단 미국도 상당히 좀 좋은 지표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민간 일자리 자체가 20만 건 이상으로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들과 그리고 서비스 신뢰 지수의 어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어떤 강세 이런 점들이 모두 터져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크게 좀 화답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업종 등의 업종들도 또한 동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S&P 같은 경우는 4년 반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2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그럼 이런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국내 증시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도 살펴봐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폭등을 하면서 우리 야간 선물 시장에도 상당히 좀 1.5% 이상의 강세가 나왔고요. 미국의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도 2.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오늘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의 어떤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위축되었던 그런 우리나라도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업종들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본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일 정도 어느 정도 캐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전일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은 19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은호 원장님은 오늘 코스피 1900포인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금융과 조선업종이 좀 호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은 오늘 22의 효과 어떻게 풀이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포인트에서 1875포인트였죠. 더 빠지기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은 어제 만약에 이런 발표 없었다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확률이 좀 높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벌써, 일단은 드라기 총재가 지금 버섯을 먹었죠. 그래서 슈퍼마리오로 변신하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코스닥에서 거의 뭐 2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매물 자체가 지금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신 어떤 종목군으로 들어가느냐를 보시면 일단 경기 민감주 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은 트렌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점 매수세입니다. 저점 매수세면 당연히 지금은 화학업종이라든지 그쪽에 약간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질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서서히 이제는 비중 자체를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얼마 전에 단기 고점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대신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 자체는 다시금 시총 상위주 쪽으로의 약간의 흐름 자체를 편입을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드라기 총재 발언이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FOMC 회의 등 다른 이벤트가 산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뭐 항상 우리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했던 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주식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항상 제가 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금 투자를 좀 하셔도 괜찮을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확률이 50%가 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를 같이 한번 타셔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만에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양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남은호 원장님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연기금이 한 13일 연속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어떤 그 추가적인 매도의 가능성보다는 일단 선물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소화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차익 프로그램 잔고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만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은 좀 피해갈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전일 상승 마감했는데요. 거래소보다는 좀 약화된 흐름들이 전일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선물의 영향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종목 위주로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기금 또한 한 3일 연속의 어떤 코스닥 매수로 가담하면서 일단 심리적으로는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어떤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꺾여 나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들 좀 존재한 하루였고요. 양 시장 모두 7억 주 이상의 거래량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어떤 강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시장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쪽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는 어느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통신주, 최근 통신주의 강세 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까지는 뭐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통신주 전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 계속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이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묻어났었고요. 그리고 의약품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면서 일단 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또한 상승한 하루였고요. 반면 약세 업종으로는요, 음식료 업종 및 일반 내수 필수재 종목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주가의 어떤 상대 강세가 좀 많이 진행되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기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음식료업, 그리고 유통업, 섬유의복, 그리고 철강금속, 그리고 화학업종 등은 이제 소폭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그 가운데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중에 좀 어제 시장에 좀 이슈가 됐던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SB 리모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와의 합작 범인이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지분을 전략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삼성의 계열사로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왜 이게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SB 리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하죠. 지금 적자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왜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2차 전지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장 후반에 이제 빠지는 모습 나타내면서 종가는 보합권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를 조금 크게 보시면 지금 삼각수렴 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자체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곧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차관을 해서 좀 더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 종목 흐름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볼 텐데요. 남은호 원장님,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정리해 주시죠. 계속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보다는 테마의 장세의 흐름이었습니다만 네. 전일도 강세 업종은 역시 금융업종 그리고 섬유 의류 역시 코스닥에도 이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IT 부품 업종 등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 디지털 컨텐츠 즉 게임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운송, 비금속, 오락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종목들은 전일 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닥 쪽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서울 반도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에서의 상당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 기대감이었죠. 그만큼 기대감이 올랐던 주식인데 급락 후 첫 양봉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지금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양봉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은 추세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투자 주체를 살펴보신다면 개인이 아니고 지금은 기관이죠. 기관의 투자 주체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어제 그 양봉은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길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는 방법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도 어느 정도의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히 잔존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25,000원만 넘어간다면 그때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안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 뭐 장중에 만약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네. 뭐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일단은 시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시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소문이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미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에 만약에 뭐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괜찮은 종목군인데 뭐 강한 상승세가 좀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린다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은 강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만큼 위에 있는 차익 실현 계속적으로 실망 매물 자체가 위에 잔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고 올라갈 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신에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일부러 계속적으로 매물 자체를 위에 매물 쉽게 가기 위해서 위에 매물도 한번 잡아놓고 밑에 매물 또 잡아놓고 이런 식의 쉽게 갈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주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KT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최근 종목들을 본다면 네. 철저히 시장의 어떤 중심에 와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한 2등주 위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선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KT라든지 SK텔레콤 등의 통신업종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LG전자와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NHN 등의 종목들, 약간은 시장의 어떤 그 선물과 관련되어서 강세가 나타난 종목들은 아닌 종목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기관의 삼성전자 매수는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제 제일 많이 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가 기관이 매수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일 기관들의 매수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모두 현대차나 기아차 좀 팔아나오고 있다는 점은 전일의 어떤 수급의 특징적인 흐름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죠. 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ELK, 그리고 젠백스, 그리고 성강밴드, 메디톡스, 크루셜텍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 기관에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CJ ENM, 그리고 파라다이스, 다음 SK 브로드밴드가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ELK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중대형 패널주죠. 중대형 패널주고 터치 패널 쪽에 이슈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일단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인데 제가 네. 그 부분을 놓친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눌림목 차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또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호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닥 쪽에서 서울 반도체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1위에도 오르기도 했던데 이 종목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장중에 한 7.7% 정도 그 고가가 종가가 되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죠. 이러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등 상승을 한 그러한 종합 LED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좀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항상 이러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점 매수로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일단은 상승한 그런 배경 이유를 좀 대보자면 사실 이제 자동차용 LED 조명 이 부분에서의 이제 견조한 매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이유로 좀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조명 시장,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 예상보다는 좀 빠르지 못한 그런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은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3분기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도 큰 폭으로 증가가 되리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고부가 조명용 LED 판매 이러한 부분이 호조가 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용 LED 부분인데요. 고마진 제품입니다. 상당히 자동차용 LED 같은 경우.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해외 고객사 진입도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이유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기관의 어제 강한 매수였죠.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좀 저점 매수를 하는 주가가 좀 쌀 때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러한 뭐 배경적인 이유를 실적에 대한 기대 당연히 그러한 부분 중요시하겠지만 전일의 어떤 이러한 강한 수급의 유입이라든가 장대 양봉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의 증가 부분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LED 조명 보조금 정책 이 부분을 좀 펼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기존 원래 주력 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 이런 쪽에 지금 주력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유사한 수준까지도 지금 중국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가지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각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또 환경 정책 이런 부분과 또 맞물리면서 앞으로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 투자를 좀 해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전일 보시다시피 전일 뭐 강한 거래량과 강한 양봉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뭐 약간 상승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늘 다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요. 뭐 갭상승 한다면은 조금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일단은 장기 평선이나 이러한 저항 구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매수를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시초가에서 22,000원 요 사이에서의 매수가 22,000원에서 22,3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는데 아마 매수 초반에 좀 잡히는 그 가격대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시초가에서부터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수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응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는 또 안철수 원장 최측근 쪽의 기자회견으로 정치 테마주가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찾아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대선 테마주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상당히 뭐 테마주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뭐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 또한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투자를 안 하진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비중 관리를 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철저하게 또 눈으로 매매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안철수 원장의 그런 인터뷰 부분 사실 이제 어제 장중에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예고 기사가 나오면서 뭐 한 10분 만에 한 2시 한 20분 정도의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죠.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은 뭐 이러한 안 원장의 어떤 정치 행보와 관련된 입장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이라는 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상상 이상의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돈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뭐 대응을 한다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제 뭐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좀 폭풍이 좀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지지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새누리당과 이쪽 양측에서의 어떤 좀 서로 공방이 좀 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지지율의 문제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러한 박근혜 쪽의 어떤 지지율의 영향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사실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좀 차트를 좀 일단 한번 보실 텐데요. 뭐 주봉을 안랩 같은 경우도 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2011년도 이때 10,000원대였죠. 10,000원대 후반대에서 지금 16만 원, 올 초였죠. 16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미 8배, 9배 상승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전혀 뭐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선도 매집 세력들이 이제는 이러한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좀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이유들이 좀 생기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좀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자제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막연한 어떤 기대감 이러한 부분을 접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도박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들이 모르는 그러한 자금의 흐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투자를 자제를 하시고 철저하게 트레이딩에 좀 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아까도 말씀드린 눈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이탈이 되면 뭐 매도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상당히 또 진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그래서 상당히 뭐 주가의 흐름들 거래 쪽에 어떤 오늘 하락이라든가 안철수 관련 쪽에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투자는 좀 자제를 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EC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정으로 A+ 등급인 중국과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요금 산정,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해 방통위가 보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사실상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LG계열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 공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재정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간밤에 진행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 통화거래로 명명된 이 방안은 앞서 관측된 것과 달리 유로존의 국채금리 상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유럽중앙은행 내부 판단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통시장에서 만기 1에서 3년짜리 단기 국채를 매입할 것이며 매입 규모는 무제한이라고 말했는데요. 국채 매입 시기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충분히 평가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로존 구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긴축 이행 의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각국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 매입이 국채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로존 물가 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파괴적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무디스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어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정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는데요. 피치의 등급 상향은 2005년 10월 24일 트리플 B+에서 A+로 올라선 후 7년 만입니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달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해 무디스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정으로 A+ 등급인 중국,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으며 특히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피치는 조정 사유로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실물, 금융 부문 안정성과 튼튼한 거시 경제정책 체계, 그리고 소득, 사회, 정치 부분의 안정 등 구조적 여건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건전 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등급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부문 자산의 질 또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이 발생하며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 상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큰 파장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일부 승소지만 요금 산정,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해 방통위가 보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사실상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동안 휴대폰 요금 산정 근거를 놓고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법원이 휴대폰 요금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비용, 그리고 투자 보수 산정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인데요. 다만 통신사의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 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통위의 보조 참고인인 SK텔레콤 측도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는 핵심 영업정보라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IPO 시장의 대여 중 하나로 꼽히는 LG 실트론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LG 계열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LG 실트론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IPO 작업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LG 실트론이 주권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LG 실트론은 당초 알려진 대로 신주 모집 없이 구주 매출로만 IPO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실트론의 전신은 동부그룹이 1980년대 초 미국 몬산토와 합작으로 설립한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코실인데요. 1990년에 LG그룹의 럭키소재와 코실이 합병하면서 LG그룹이 51%, 동부가 49%의 지분을 갖고 사명을 실트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동부그룹이 보구펀드와 KTB 네트워크 컨소시엄에 49%의 지분을 넘기면서 LG그룹 내 유일한 반도체 계열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 7월 상장 예심 청구 직전까지 갔지만 주식시장 부진으로 잠정 연기했다가 2달 만에 다시 상장 작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 실적과 주가 시장 흐름, 반도체 업황 등을 감안하면 공모가가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내 상장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